퍼블릭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 저장소, 서버나 저장소, 애플리케이션 등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WS 있고 GCP 있고 애저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앱을 올리거나 뭐 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을 올릴 때 우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어리신 분들 또는 개발을 조금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진짜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근데 이 클라우드의 전의 시기에는 직접 서버를 다 구매를 해가지고 구축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시절이고 저도 개발자 초기 때 그때 회사에 있는 서버 이제 조금 다루거나 아니면은 고객사 가가지고 실제 하드웨어 구축하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초기 때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그때는 직접 다 하드웨어 사가지고 막 구축을 했었습니다. 고작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조금 막 적대적이라고까지 하지는 못해도 적극적이어진 게 지금만큼 적극적이어진 게 되게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클라우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사가지고 구축하고 전기 연결하고 그 라우팅 다 하고 물리적으로 다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손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우리가 하드웨어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도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는 막 바닷속에다가 막 서버 막 엄청 큰 거 그냥 묻어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죠?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엄연히 또 다른 직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섞어가지고 막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쪽 인력을 또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는 서버 사고 싶으면 땅도 사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로 이 서버를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적인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종식시킨 게 바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든 게 굉장히 적어지고 우리 버튼 몇 번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서버를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된 게 바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를 열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역사를 한번 봐볼 건데 세일즈포스가 이게 좀 생뚱맞게 있기는 한데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클라우드의 역사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꼭 세일즈포스를 꼭 세일즈포스를 넣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들어가 있냐면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숫자기는 한데 세일즈포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큰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 세일즈포스에서 CRM을 많이 파는데 주력 상품인데 무려 99년도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항상 CD 쓰고 막 디스켓 쓰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무려 99년도에 이 친구들이 세일즈포스 CRM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B2C B2B죠 어떻게 보면. 네, B2B.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다이렉트하게 가는 그런 시스템을 판매를 했었다. 그래서 99년도에 세일즈포스가 세일즈포스 CRM을 배포했던 게 첫 번째 클라우드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AWS가 맞기는 하죠. 그죠? 자, 그래서 AWS는 2006년도에 창업이 됐고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이 클라우드를 조금 트래킹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막연히 그냥 AWS가 이 정도에 시작했으면은 뭐 GCP나 애저도 당연히 이때쯤에 시작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진짜 놀랍게도 GCP는 2008년도에 창업했고요. 창업 자체가 2008년도고요. 그리고 애저는 2010년도에 따라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3사죠. 이렇게 세 개가. 그죠? 여기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 클라우드 사업은 이따가 저희가 또 볼 거지만 수백 조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이미 수십 조의 시장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공룡들이 어떤 하나의 기업이 혼자서 이걸 다 독식하고 다 혼자서 해먹고 있는데 이거를 냅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4년 뒤에 따라간다? 2008년도에 GCP가 창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는 사실 굉장히 다른 행보를 가져가고 있기는 했어요. AWS는 정말 좀 풀 컨트롤을 제공을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면은 GCP는 이때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자기들 이제 클라우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앱엔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구글은 조금 더 매니지 서비스 기반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도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서버를 올리고 그 서버의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한참 더 후일 거예요. 그래서 이 4년을 그냥 AWS가 혼자 다 먹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면은 클라우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이 역사적인 아주 훌륭한 이 드랍박스. 저는 이제 92년생이라서 2010년도 때 컴퓨터를 이제 좀 많이 다루기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그때 스마트폰이 막 굉장히 많이 보급되던 시절이라서 완전히 기억을 하는데 이때 드랍박스가 진짜 혁신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직도 그 외장하드를 들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막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드랍박스래. 뭐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컴퓨터 용량 너무 적고 막 이러니까 현대 그런 맥북의 엄청난 스펙의 그런 시절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걸 사용해서 드랍박스에다가 쓰지 않는 것 또는 나중에 쓸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래서 드랍박스가 2010년도에 설립하고서 2년 만에 400만의 사용자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대단한 어치브먼트였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아이폰이 나온 지가 아이폰 4가 사실상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폰 제대로 대중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아이폰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마 한 2010년도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러던 시절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있던 시절에 400만 사용자를 2년 만에 B2C 서비스로 가져간다는 게 사실상 엄청난 성과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는 엄청나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AWS가 혼자서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쭉 가면서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 에라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은 일단 뭐 하나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은 그거 쓰는 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럼 AWS에 우리가 벤더락이 되면 어떡하냐? 자, 벤더락이라고 하면은 AWS 서비스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버려가지고 AWS가 하자는 대로 막 끌려다니게 되면 어떡하냐? 라는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AWS도 쓰고 애저도 쓰고 GCP도 쓰고 공유해서 쓰고 우리가 굳이 이들의 콘솔 또는 이들의 CL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통된 뭐 테라폼 같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올릴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18년도부터 현재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에다가 이제 쩌리들 몇 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따가 저희가 통계 같은 것도 볼 건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클라우드의 다른 회사들이 바로 이 디지털 오션 그리고 여기는 히로쿠 한때 조금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도 안 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쓰고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더에 들어가고 AWS가 엄청나게 크던 시절 AWS가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GCP랑 애저가 엄청나게 클라우드 시장을 다 이제 끌고 오려고 하던 그 시절이 아닐 때는 디지털 오션도 사실 굉장히 캐파가 꽤나 컸었어요. 네, 그때는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디지털 오션도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는 거의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아예 이제 다른 행보를 가야 되는 이 나머지 이 두 개의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연차별로 보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AWS가 그러면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볼 건데 왜냐면 우리가 AWS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업 자체를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시킨 게 아마존입니다. 놀랍게도. 자, 아마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 인프라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는 게 우리의 이 문제였어요. 아마존이 풀려고 하는 문제. 제프 베조스가 보니까 아마존이 이제 자꾸 계속 커지고 그리고 마켓에 존재하는 솔루션 중에 아마존에 적합한 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같이 소프트웨어를 쉽게 스케일링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 존재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무언가를 만들기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소프트웨어의 개선과 배포는 점점 느려졌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웬만큼 시간을 조금 보낸 개발자들이면 다 알 수가 있죠. 무언가가 커지면 인프라가 커지고 뭐 소프트웨어가 코드가 막 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커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버튼 하나 만들라 해도 기능 하나 조금 만들라 그래도 어디서 뭐가 셀 줄 모르고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MSA 같은 걸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 과감히 그냥 자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아예 재구축을 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거의 그라운드업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엄청 옛날에 유튜브에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영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AWS의 CEO가 되는 분이었나?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건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건데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한 통에 그냥 막 묶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그 작은 유닛들에 포커스한 시스템을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도 프로그래밍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는 굉장한 제프 베조스의 통찰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의 IT 시스템을 작은 유닛으로 나누고 독립적인 효율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들어봐도 당연히 개 좋죠. 왜냐하면 이게 MSA에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 되는 얘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들이 만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야, 이거 팔자. 어차피 우리 하드웨어 엄청나게 많고, 자, 왜 하드웨어가 많냐? 이런 엄청나게 큰 IT 회사들은 특히나 그 당시에는 미리 최대 트래픽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맞춰놔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최대 트래픽이 아닐 때는 어차피 남는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이거를 팔면은, 이 공간을 팔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죠? 어차피 하드웨어 남으니까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만들어버리자. 자, 그리고 베조스는 초기부터 이미 AWS의 성공을 굉장히 크게 예측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클라우드가 누구나 다 쓰는 거지만 이 하드웨어를 뭔가 공개를 한다 또는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남의 클라우드, 남의 하드웨어를 쓴다는 거는 그런 걸 되게 좀 꺼려하는 보안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베조스는 전기를 당연히 써야 하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당연히 서버를 빌려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모든 서비스가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06년도예요. 자, 그래서 AWS가 시작을 합니다. 자, 자기들의 이제 이 테크닉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퍼블릭 서비스를 시작을 해버려요. 자, 내부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활용해서 2006년 두 개의 서비스와 함께 AWS를 런칭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전설적인 이 서비스 두 개 있죠. 우리가 Simple Storage Service, 자, 여러분들은 S3로 알고 있죠. S3, 그죠? S 해가지고 S3입니다. 자, 그 다음에 Elastic Compute Cloud. Elastic Compute Cloud는 EC2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E랑 C 해가지고 C 두 개 다 해가지고 EC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 하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나랑 우리가 실제 가상 서버 이렇게 딱 두 개 갖고서 2006년도에 바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진짜 클라우드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가장 원초적인 빌딩 블락이 딱 이 두 가지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막 100개도 넘는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두 개만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이 두 개만 딱 있으면 우리가 현대 클라우드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마 구축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죠. 쿠버네티스 뭐 베어메탈로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원초적으로 우리가 진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진짜 필요한 두 가지 이렇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초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가상 서버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쉽게가 이제 나중에 조금 왜곡이 되기는 하는데 원래 시작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도 그거였고요. 그죠? 본인들이 이 아마존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다른 회사들도 원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사업의 시작 기점이죠. 그죠? 자, 근데 시장의 의구심. 자, 시장은 이 AWS 사업이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지금 되돌아가지고 만약에 본다면은.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이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이 probably more of a distraction than anything else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사업의 방해 요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AWS를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정말 그냥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2006년도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진짜 제대로 없고 컴퓨터를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이 개발자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 IT 쪽에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없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죠? 프린터도 막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이런 게 그냥 되게 인류의 평균이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마존이 하드웨어를 제대로 다룰 줄은 알아?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가고요. 그리고 책 팔던 회사가 하드웨어를 판다고? 뭐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닌데 사실. 근데 뭐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 생긴 거니까 아예 개념이 없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만들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만들 줄 모르잖아. 어떻게 판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다가 이 아마존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아마존이 돈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 벌었다면 사실 이건 잘못된 분석이고, 제 생각에는 안 벌었거든요.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근데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못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커머스 안 하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뭐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지금도 찾아보면은 그때 그 분석을 하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 전문가들 쪽에서도 아마 우리가 쓰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진짜 없지 않을까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WS가 서버가 해킹이 당한다면, AWS 자체가 해킹 당한다면, 또는 AWS에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올렸는데 걔네들이 우리 데이터를 해킹을 한다면, 그죠? 또는 AWS가 셧다운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99.999 SLA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립되지도 않았던 시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의구심들이 많았고, 지금은 모든 개발자들이 다 쓰지만 그때는 내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모를 정도의 완전 초창기 시기인 거죠. 자, 그래서 2006년도에 S3와 EC2로 시작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SQS가 나옵니다. 심플 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큐를 매니지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지금도 많이 써요. 2008년도에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우리 캐시 시스템이죠. 자, EBS는 우리가 EC2에 붙여가지고 블락 스토리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고요. SNS는 이제 SQS의 반대로 우리가 푸시를 해주는 노티피케이션 들어가는 시스템이 2008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09년도에 VPC 나왔고요. 그죠? Virtual Private Cloud 나왔고요. 그리고 RDS, 자, Managed Database 시스템이죠. 그죠? 자, ELB는 Elastic Load Balancer.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원초적인 컴포넌트죠. 그죠? 자,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가 맨날 쓰게 되는 뭐 클라우드워치, Route 53 그리고 IAM 이런 세 개의 서비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뭐 보안이나 아니면은 권한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2006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 오면은, 자, 이게 사실 이거 다 합치면 이때 나온 서비스 그러면은 사실상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다 완성이 돼요. 보안도 해결하고 시스템적인 로그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돌릴 때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들, 그죠? 자, EC2 그리고 EBS 그리고 S3, 자, 이 조합이면은 우리가 일단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니지드 서비스인 RDS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2010년도까지 이게 다 나와요. AWS는. 근데 이제서야 애저는 시장에 뛰어듭니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켓캡이. 네, 근데 AWS는 이때 제가 지금 아마 뒤에 나올 건데 70%인가 80%인가 그랬어요. 이때 마켓캡이. 이때도 몇 조 하던 시장인데.
그래서 나머지 디지털 오션이라던가 그때 당시 활동하던 뭐 히로쿠나 뭐 이런 작은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한 20% 정도 먹고 있었고, 여기까지 서비스 나오고 나니까 AWS가 벌써 70% 80%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저랑 GCP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서비스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 좀 복잡한 거예요. 그죠? 뭐 EC2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되게 복잡하고 S3라고 부르는 것도 이름을 알고 나면은 되게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가진 그 명칭들인데, 그리고 좀 잘 지었다,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배우려고 하면은 벌써부터 EC2가 뭐야, 왜 S3라 지었어 막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 인프라를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엘라스틱 빈스토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막 VPC, RDS 막 이런 거 말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몇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오케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알아서 엘라스틱 빈스토크가 EC2 인프라 올려주고 로드 밸런스 달아주고 VPC 시스템 만들어주고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주는 시스템을, 서비스를 또 개발해서 대중에 내놓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사실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그죠? 도커를 안 쓰려면은 지금도 이게 거의 고투 서비스죠. 심지어 얘를 쓰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한 혁신이 있었고, 자, 2011년도가 두 개네요. 2012년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2012년도에 벌써 AWS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은 다 테라폼을 써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를 사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거 왜 만들었어 AWS는? 완전 뻘짓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테라폼 한참 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만약에 테라폼이 먼저 나왔으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있었기 때문에 이 벤덜락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라폼이 추후에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다이나모DB 나왔고요. 자, 글래셔가 나오면서 우리가 S3의 비용을 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또 생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014년도. 자, 이게 진짜 레전드 해인데 람다가 나오죠. 자, 람다가 제가 이거 나왔을 때는 제가 개발자는 아니었는데, 람다를 대중적으로 조금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제가 개발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한 16년, 17년 막 이 정도 사이에.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은, 인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얼리 어답터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제는 REST API를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구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람다가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프로스펙티브가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예제로 쓰는 에이클라우드 구루라는 그 유니콘으로 엑시트한 회사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회사는 모든 API를 다 람다로 넣어가지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 쓰고 S3에다가 스태틱 파일 써가지고 그냥 리액트로 그냥 생으로 돌려버렸던, 그랬던 미쳤던 그런 시절도 존재했다. 그죠? 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자, 생각보다 의도했던 것만큼 시장 캐파를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5년도에는 API 게이트웨이가 나왔고요. 그렇죠? 17년도에 드디어 파일게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자, 파일게이트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쿠버네티스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파일게이트가 나오고서 바로 다음에 EKS가 나오면서 쿠버네티스를 결국에 AWS도 수용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AWS가 지금 그 당시에 개발자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연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 마켓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가져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 캡이 엄청 빨리 성장을 해요. 자, 2006년도 보면 지금 마우스 올릴 수도 없는데 이게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제가 보면은 아마 1빌리언일 거예요. 1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죠. AWS.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도 뭐 얼마 없어요. 근데 2010년도가 이제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0%일 때 남의 다른 애들. 그죠? 자, 근데 이때도 마켓캡이 16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6조입니다. 그거의 7, 80%를 혼자서 다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서 2023년도에는 지금 거의 뭐 600빌리언. 그죠?
669 빌리언인데 669조까지 시장이 성장을 엄청나게 빨리 해버리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전체보다는 그 3사, GCP, 애저, 그리고 AWS 그 셋이 어떻게 먹고 있냐가 되게 궁금한데 그거 한번 봐보면은 10년도에는 당연히 없었으니까 다른 곳들은 당연히 없어요. 그냥 마켓캡이 이 회색 이 옅은 색깔로 AWS가 70% 정도 먹고 있고요. 제가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긁어다 모은 거예요, 데이터를. 자, 11년도에도 한 5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더에 나머지 50%가 들어가고요. 자, 13년도에 드디어 GCP랑 애저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애저 한 1%, GCP 3%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15년도에 AWS가 40%, 그리고 애저가 한 10%. 자, GCP는 계속 못해요.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계속 못하고 5%뭐 이렇게 가져가고 16년도에 32% 쭉쭉 갔다가 계속 AWS가 30%대를 유지하는 형태로 갑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인 게 아까 전에 캐파를 보면은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버렸죠. 그죠? 자, 근데 계속 30%를 유지를 한다는 게 현대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가지고 거의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20년도, 23년도에 갑자기 애저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때 성장을 했던 거랑 같은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되게 관계도 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점유율을 또 많이 가져갔고 B2B 쪽에서 애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앞서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방 쫓아왔다. 네. 근데 GCP는 계속 이렇게 이제서야 한 10%대 어느 정도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AWS가 엄청나게 시장을 먹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지금 이 차트 보면은 이 검정색이 아마존의 매출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디비전을 뺀 AWS를 뺀 매출이요. 그리고 노란색이 AWS의 매출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고 보면은 이제 현대에는 AWS가 그래도 한 8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전체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제가 그 이후로는 못 찾았는데 21년 기준으로만 해도 한 469조 정도 매출이 난다고요. 전체 다 합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AWS 같은 경우는 50조 조금 넘게 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아마존이 실제로 사용하는 돈이 444.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24.8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 수익률의 74%가 AWS에서 와요. 아마존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커머스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 이 매출은 거의 8분의 1밖에 안 하는데 내고 있는 순수익의 74%가 AWS에서 옵니다. 소프트웨어에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아마존을 어떻게 보면 AWS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뚱맞게 우리가 뭐 5대 테크 회사라고 하면은 FANG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FAANG인데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AWS,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다른 애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아마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생뚱맞죠. 우리가 AWS를 아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생뚱맞을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네, 압도적인 클라우드의 강자. 그죠? 자, 그리고 와, 이것도 진짜 미친 건데 2022년도 2분기에 수익률이 30%를 넘겨버립니다. 네, AWS가. 그냥 팔면 30%가 남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회사에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나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미쳐버린 거죠. 그죠?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가고 너무 선도주자고 벤덜락이 돼 있던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수익률 자체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랬고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 늦게 들어온 GCP와 애저는 뭘 하고 있었는가? 자, 대부분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외부자들이 더 잘할 때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된다고? 이게 갈까? 우리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이 기술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그런 이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존보다 아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런 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죠? 자, 만약에 될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미리 더 들어갔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AI 시대 와가지고 막 그래픽카드 막 더 꽂으면 그냥 돈이 복사가 되는 시대인데 진작에 30% 자기들이 먼저 먹을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좋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될 거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애초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 핑계를 좀 대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와 윈도우즈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그런 쪽에서 굉장한 강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거기에다 구글은 광고와 검색 시장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죠? 자, 2006년도, 2010년도 사이면 우리가 뭐 애드몹이랑 아니면 막 유튜브 광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큰 시장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압도적인 강자였고요. 구글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너무 강했으니까. 그죠? 자, 구글은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가상화 서버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시장을 외면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AWS나 아니면 지금 애저 같은데, 그리고 GCP도 하고 있죠. 자,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되게 오랫동안 입문을 안 해요. 오히려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던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퍼블릭하게 내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외면을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글의 무덤, 그죠? 자,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종료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됐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똑같은 시장에 GCP도 뛰어들게 되죠. 자, 수조원의 시장을 AWS가 혼자 수년간 독점을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냥 혼자 놀았던 거예요. 그거를 아직까지도 가져가서 이렇게 큰 시장의 30%를 혼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아마존이 진짜 잘하는 거죠. 그죠? 아마존이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때처럼 제프 베조스는 그냥 자기 본능만 믿고서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AWS가 완전히 클라우드 사업을 다 먹어버릴 수가 있었고 굉장히 늦게 GCP와 애저가 후회하면서 이제 들어온 시장이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WS가 자격증을 팔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격증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자격증이 뭐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트레이닝 용도도 있고 또 그냥 레코그니션 용도 또는 이제 취업 용도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뭘 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봐가지고 지금은 수치가 어떤지 기억이 안 나는데 AWS에서 공인 인증을 하는 파트너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회사에 어떤 등급 이상의 라이센스를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이 몇 명 이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고 이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쓰면 쓸수록 계속 벤더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더 시장을 넓힐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AWS의 압도적인 장악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를 기억을 하고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알파벳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아예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내부적으로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GCP가 클라우드 사업이 너무 안 됐어요. AWS가 다 해먹어 버리니까. 지금이야 애저가 이제 막 많이 따라오고 20%까지 점유율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노폴리가 조금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지만 2018년도, 17년도, 15년도 막 이럴 때는 그 시절에는 진짜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거의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주변을 봐도 아무도 다른 거 안 썼거든요. 모두가 AWS 공부한다, AWS에다가 인프라 올린다 다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다행히도 구글이 아예 폐지하지는 않고요. 매각하지는 않았고 2023년도까지 넘버 2 플레이어, 그러니까 2등이 되는 거를 노린다. 못했죠. 한참 모자라죠. 애저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갔죠. 그런 목표를 변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만약에 이때 매각했으면은 지금 엄청난 낭패죠. 그죠? AI 시대에 클라우드 산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행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이때 팔았으면은 아마 주가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AWS랑 현대 많이 비슷하게 따라왔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봐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기업 인수와 파트너십을 했고요. 자, 깃허브 인수했을 때 다들 난리 났었죠, 그때. 그죠? 다 깃허브에서 소스 빼야 되냐 막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인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VMware랑 뭐 셉 같은 곳이랑 파트너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B2B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이 윈도우즈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OS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잡아놓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란 얘기기도 돼가지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들을 사용을 하던 프로덕트를 사용하던 팀들을 많이 끌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아티피셜하게 끌어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얘기를 하면은 디커플링을 많이 좋아하는데 MS는 이제 본인들의 자사 상품들과 완전히 커플링을 시켜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났다. GCP보다. 그죠? 자, 그리고 사실 이 가장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대 AI 시대에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하면서 AI 관련 서비스들이 또 가장 각광을 받는 클라우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현대에 진짜 애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생각하면은 한 2년 전 정도만 해도 다 따져보고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AWS를 쓰기는 했었어요. 애저 같은 데서 막 가격을 파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싸게 해줄게 하면서 유치를 하지 않았던 이상 제가 봤던 회사들은 그렇긴 하거든요. 들었던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그냥 애저를 쓰는 회사들도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되게 많이 들립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되게 많이 따라오기는 했다. 자, 그러면은 GCP는 도대체 왜 이렇게 10%도 점유율을 못 가져고 막 그러는가? 자, 이게 제가 GCP 처음 써본 게 한 2018년, 17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스크린샷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만 개선해도 제 생각에는 한 5%는 점유율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안타깝기는 한 게 GCP가 3등 기업이면은 사실상 꼴찌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3자 구도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GCP가 되게 그 프리티어 정책이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가 AWS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서비스는 한 달에 700시간, 이 서비스는 어떻게 700시간 대신에 트래픽 비용은 어느 만큼만 하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뭐가 복잡한데 GCP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300 그냥 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비스 쓰면은 $300까지는 뭘 쓰든 내가 면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줘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스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공부하는 분들이 GCP를 써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들도 GCP를 쓰는 강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 프리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거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귀찮은 것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배워 가봤자 어차피 회사 가면 이제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AWS로 결국에는 회귀를 하게 되는데, 네,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GCP 같은 경우도 쿠버네티스 같은 게 사실 구글에서 원래 처음 만들어가지고 쓰던 그거를 CNCF에다가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CNCF 맞나? 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도 GCP가 처음에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모든 3사에 다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GCP에서 쿠버네티스를 빠르게 돌렸었는데 그 강점을 2018년도쯤 그 강점을 잘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계속 점유율이 뒤처져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클라우드 시장이 무조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리포트들이 있는데 맥킨지에서도 리포트를 냈고 여기서도 리포트 냈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2028년도 되면은 1000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나죠. 그죠? 자, 무려 이게 2006년도에 1조짜리 시장이었는데 지금 2028년도에 12년 만에 1000조가 되는 거면은 정말 가장 빨리 성장한 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AI가 지금 하이프를 계속 유지해준다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커질지도 모른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고요. 우리가 요즘 ABCD 얘기하죠. 현대 그 소프트웨어에서 또는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AI,
A고요. 빅데이터의 B, 클라우드의 C. 그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에 들어갔다. 왜냐? 이거 다 돌리려면 클라우드에서 돌려야 되니까 이제. 그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D가 있다. 그래서 ABCD를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클라우드 공부를 한 번씩 해두는 거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이 좀 길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 AWS 기본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써보면은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verse 같은 것만 쓰지 말고 EC2 한 번씩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 다큐멘테이션도 솔직히 좀 구리긴 하지만 볼만해요. 볼만하기 때문에 한 번씩 돌려보면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백엔드 개발자든 인프라 쪽에 인프라는 당연히 해봤겠죠. 어떤 유형의 개발자든 한 번씩 한번 돌려보면은 이 걱정이 충분히 많이 사라지고 생각보다 덤벼볼 만한 학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랑 디벨로퍼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땄었어요. 근데 이게 자격증을 따면은 그 과정 동안 우리가 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컴프레hen시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딸 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귀찮아서 또는 보안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던 것들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자격증을 따보는 것도 클라우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응시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무조건 공부를 하게 돼요. 일단은 등록을 하면은 네, 그런 장점도 좀 있다. 자, 간단하게 서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요새는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해요. 어떤 회사들은 좀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은 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매니지 서비스, 뭐 ABCDEF 전부 다 연결하겠다 하면은 그 ABCDEF를 또 공부해야 돼요. 네, 또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연동을 할지 그걸 연동을 하기 위해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배워질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원래 처음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 자체가 창조가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좀 문제는 있긴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브옵스를 하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들의 함정을 조심하자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분한테도 되게 좋은 글을 한번 읽었는데 저도 완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매니지 서비스의 장점들을 모두 누린다면 비용적으로 무조건 이득이다. 자, 이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매니지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해주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그 기능들이 전부 다 필요하고 내가 만약에 그걸 쓰지 않으면 내가 구축을 해야 돼. 그렇다면 그 매니지 서비스를 썼을 때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득이 아니면은 그 프라이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사실상 거기에 당연히 인력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유지 관리에 대한 그 텍스가 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다라는 문제만으로 우리가 매니지 서비스를 그냥 남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되게 안 좋을 수가 있다. 아예 원초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말했죠. 클라우드의 근본 EC2, S3 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RDS 막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직접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회사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공부하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조금 더 학습을 해보면은 조금 더 좋은 인프라 공부가 되고 좋은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